네,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들 정말 여러 군데에서도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임대사업자를 하라는 사람들도 많고 임대사업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말라라는 것인지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혜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제 혜택을 여러 군데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 받기 위한 요건들이 되게 까다로운데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인 혜택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니까 좀 아이러니한데요.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네, 하나씩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부동산 취득할 때 바로 내는 게 취득세이죠. 근데 이제 취득세에 대한 혜택도 있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취득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가장 대표적으로 신규 분양주택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가격을 이제 가격이 좋든 나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를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청약을 해가지고 새롭게 분양받는 주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비중에서 아주 낮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마저도 모든 분양주택이 되는 게 아니라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다라는 점,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득세 혜택 받기가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재산세인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도 혜택이 단기 임대사업자냐 중공업 임대사업자냐에 따라서 혜택 요건들이 살짝씩 다릅니다. 근데 재산세 자체도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2채 이상 임대사업자를 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대부분 임대사업자를 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투자로 하나 산 거를 임대사업자를 낼까 말까 하는 거지, 서너 채씩 가지고 있어서 임대사업자를 여러 개를 낼까 이런 고민들을 잘 안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채 이상만 내야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받기가 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어서 종합소득세입니다. 이제 2천만 원 이하도 올해부터는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도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주택 수에 따른 이제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면적과 금액에 따른 제한은 있고요. 단기냐 중공공이냐에 따라서 소득세 감면 혜택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좀 계속해서 임대소득에 대한 혜택들은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2019년도부터 바뀌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임대보증금 과세 시 이제 배제되는 소형주택에 대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억 원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였던 게 2억 원과 40제곱미터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이 1억 원 차이도 크다면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면적 기준인데요. 면적이 60제곱미터, 우리가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60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양 면적으로 얘기했을 땐 25평형 아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40제곱미터로 이게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형으로 얘기했을 때는 17평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25평형짜리 아파트는 많지만 17평형 같은 경우는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오피스텔 이런 거 이렇게 소형 주택을 해야지만 이제 주택 수에서 배제를 해준다라는 거지 실질적인 혜택을 거의 안 주겠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혜택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든 안 하든 기본공제를 400만 원 해줬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400만 원이 유지되는 거지, 미등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공제를 200만 원으로 이제 한도를 축소시키게 됐는데요. 사실상 이거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임대사업자 안 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임대사업자를 낸 사람에 대한 혜택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필요 경비율을 60%로 해줍니다. 안 냈을 때는 50%인데요. 근데 이 필요 경비율 자체도 원하는 원래 70%를 해준다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축소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정됐을 때 60%로 통과됨으로써 혜택들이 원래 얘기했었던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추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 앞서서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이런 얘기는 했지만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양도세랑 종합부동산세였는데요. 이 두 개 때문에 임대사업자에 등록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서 이제 크게
축소가 됐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여부입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어떤 얘기냐라고 얘기를 하실 때 주택이 2채 이상이면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플러스 10% 중과가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3채 이상일 때는 플러스 20%가 중과가 되게 됩니다. 이런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는 게 큰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 이게 앞으로 9.13 부동산 대책 이후로 이제 신규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그대로 해버리겠다. 이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를 이제 축소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임대사업 양도세 중과 배제는 이제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른 혜택이 뭐가 있었을까 했을 때 지금 이 표에는 없습니다. 사라졌었거든요. 바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요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농특세가 있긴 했었어요. 농특세 20%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말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100% 감면 요건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도세에서 또 다르게 혜택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8년 동안 냈을 때 50%, 10년 동안 냈을 때 70%인데 사실 이 부분도 좀 아이러니한 거는 원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증가시켜주면서 사실 8년만 해도 70% 혜택을 주겠다라고 원래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법 개정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혜택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했는지 원한대로 8년, 50, 10년 70으로 좀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바로 제가 임대사업자에 많이 내는 이유 중 하나가 양도세랑 종부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근래 아주 큰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죠. 바로 9.13 부동산 대책 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도 이제 중과를 시키겠다. 이제 과세,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세율도 증가시켰고요. 그리고 또 요즘 뭐 공동주택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얘기들 뉴스에서 정말 많아서 재산세에 대한 부담감들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 임대사업자를 내게 됐을 때는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던 게 역시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새롭게 신규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종부세 합산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혜택을 이제 안 주겠다라는 게 이번 이유고 이렇게 혜택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듣고 보니 이것저것 세제 혜택은 좀 많은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뭐 신규 분양을 해야 된다던가 혹은 2채 이상을 사업자를 내야 한다든가 좀 실질적으로 받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다 혜택도 좀 많이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양도세와 종부세 합산 배제를 이제는 안 해준다고 하니까 임대사업자를 내려던 사람들에게는 좀 타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그 규제 이후로 좀 많이 바뀐 거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원래는 많았어요. 정부가 장려를 하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을 많이 늘려놨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바뀌었었던 게 이제 17년도 8.2 부동산 대책 때와 그리고 18년도 그리고 9.13 부동산 대책 때 이 규제들이 이제 혜택들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갔는데요.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됐었던 4월 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단기 임대에 대한 혜택들을 없앴습니다. 가장 임대사업자를 많이 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양도세와 종부세 때문이었는데 이제 단기에 대한 혜택들은 이제 없애주다 보니까 앞으로는 중공공 임대사업자를 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로 이제 재편이 됐던 게 8.2 부동산 대책이었고요. 근데 9.13 부동산 대책은 여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이 중공공 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양도세랑 종부세에 대한 혜택을 안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새롭게 신규 취득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공공 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혜택이 안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세금에 대한 내용들만 쭉 얘기하다 보니까 하지 않았었던 내용 중 하나였는데 바로 임대사업자를 많이 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임대사업자 대출 때문이었었습니다. 이게 바로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대출 규제가 아주 크게 나왔었는데요. 40%밖에 이제 안 해주게 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통한 우회 대출을 했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해줬냐면 이제 80%까지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임대사업자 대출을 우회적으로 이제 대출 규제를 피하는 통로로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이 임대사업자 대출도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막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기 과열 지역 내 정확히 말하면 40%로 제한을 했는데 사실상 그냥 개인 대출 받는 걸 똑같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내므로써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 저희가 여러 가지들 얘기했었지만 이제 조건들도 봤을 때 모아서 한꺼번에 보면 확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당장 취득세 같은 경우는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조건 제가 뭐라 했죠? 신규 분양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 2채 이상, 그리고 종부세, 이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은 이제 각각 면적 제한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가격 제한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종부세랑 양도세는 이렇게 9.13 부동산 대책 이후로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혜택을 안 주겠다라는 등 이렇게 내가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되나,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네, 혜택도 사실 많이 줄었고요. 이 조건에 맞추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까다롭기는 한데 조건을 맞출 수 있다면 임대 사업자를 내야 하는 게 맞을지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사실 서두의 결론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제대로 질문을 드릴게요. 조건을 맞추면서까지 임대 사업자를 내는 게 좋을까요? 네,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는데요. 임대사업자를 과연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럼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라든가, 면적 기준을 충족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받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얘기 많이 합니다.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임대사업자를 받지 말라라고 저는 얘기했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혜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자체가 방향성을 알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을 늘려가면서 임대사업자를 장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8.2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그리고 2019년도 개정된 세법 개정안을 보면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이 얘기는 안 한 것들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은 등록하게끔 했다가 지금 혜택을 축소시키는 것, 단순히 신규 주택만 이제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의 주택을 냈었던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나오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지금은 괜찮았지만 2019년도에 혹은 2020년도에 또 다른 임대사업자 혜택이 얼마나 더 줄어들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 신뢰성이 잃었다라는 게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왜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많이 내게끔 했을까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료 인상을 연 5%로밖에 못 올리게 제한을 있는데요. 이 제한이라는 게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를 놨다라고 했을 때 2년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뭐 몇 천만 원이든 많으면 1억도 넘게 전세 금액을 올리게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단기 임대주택은 이제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공공 8년, 그리고 혜택에 따라서 나는 10년 동안 보유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8년에서 10년 동안 이 전혀 금액을 못 올리는 이 기회비용을 잃어버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 5%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건 실질적으로 연 5%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사실상 주택임대차보호법도 1년에 5%는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임차인이 도중에 올려달라는 거에 합의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만기가 도래하면 그때 인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 1년 전에 5% 안 올렸으니까 한꺼번에 10%를 올려줘. 이거 안 됩니다. 한 번 올릴 때 5%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2년마다 5%씩밖에 못 올리게 되는 아주 크나큰 제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부가 이러한 점들을 이용해가지고 주거시장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장려를 해놓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혜택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모양새가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기회비용 상실 정말 엄청 크기 때문에 꼭 이러한 부분들 유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4년, 8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4년, 8년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4년으로 기간이 줄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양도세랑 종부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양도세랑 종부세는 소득세법이나 조특법, 즉 국세에 대한 이제 세금을 이제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간은 4년이 아니라 그대로 5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세는 4년, 국세는 5년이 위무기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5년을 채워야 된다. 왜냐하면 종부세랑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알아두셔야 되고 또 의무 임대기간 내에서 만약에 매도하게 되면 과태료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감면된 세금, 예를 들어 양도세든 재산세든 혜택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혜택 받은 거에 대한 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가 예전만 해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과태료가 1,00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3,0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라고 하더니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5,00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엄청난 금액인데요. 뭐 임대사업자를 갖다가 등록하라고 장려했더니 이제 등록자 수가 많으니까 이제 등록 취소하지 못하도록 세금 이제 과태료를 엄청 크게 올린 겁니다. 하다못해 뭐 인명과 직결되는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교통법칙금도 이렇게 5,000만 원씩이나 되지 않는데 정말 징벌적 과태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너무 과하게 이제 막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줄여 나가는 게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규제가 생기면서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것에 반해서 혜택이 많이 줄었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증가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단순히 혜택이 적다, 아니면 혜택 받기도 어렵다, 그리고 뭐 혜택을 설령 받더라도 계속적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추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때 내가 좋은 점은 또 무엇인가? 그럼 과연 아무것도 없는가라 했을 때 과연 가만히 있어도 좋다라는 얘기, 이거 얘기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된다라는 것인데요. 임대사업자가 증가하게 되면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못해도 5년, 8년 혹은 또 내가 받을 혜택에 따라 10년 동안 임대사업자를 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과태료도 5,000만 원씩이나 높게 올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분간 시중의 물량이 이제 안 풀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매도를 못한 사람들이 늘면서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처음 시작할 때 2018년도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역대 최고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2017년도와 2018년도 딱 대놓고 비교를 해도 2018년도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4월 이전에 등록한 3월달 등록자 수만 해도 35,000이고요. 그리고 9.13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이걸 임대사업자가 폭증했었던 9월달도 26,000 가구,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2018년도 말 기준으로 40만 7천이 넘어가는 등 엄청난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를 많이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많이 등록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공급 매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 빠르면 5년, 그리고 길면 8년에서 10년 정도를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므로 인해서 공급을 못하게 되는데요. 그건 시중에 물량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존 매물에 대한 희소성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물론 단기적으로 매물 심화가 돼가지고 뭐 한 4년 차쯤에 매물 잠김 효과가 극도화가 됐을 때, 저희가 2018년도 이제 4월 달에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설령 5년 단기 임대주택을 했다라고 해도 2023년도가 이제 포커스가 될 텐데, 이 이전에 매물 잠김 효과가 극도화가 됐을 때 최고가를 받고 팔았다라고 쳐도 양도세를 많이 내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설령 뭐 5년이 됐든 8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길게 가져가가지고 임대사업자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세제 혜택을 받고 파는 게 실질적인 세금 혜택이라든지 뭐 순수이익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생각해야 되는데요. 임대사업자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이제 8년 뒤든 10년 뒤든 그동안 임대료도 제대로 못 올리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었다가 드디어 팔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때를 노렸어 하면서 공급 매물을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급이 오히려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임대사업자 혜택을 이제 받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 자체가 떨어져서 양도 차익이 줄어들면 이거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많이 늘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40만 7천 명이 넘었다고 들으니까 숫자로 들으니까 확실히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수인 것 같습니다. 이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희소성이 더 커지고요. 또 반대로 말씀 주신 것처럼 공급이 쏟아지면서 임대사업자가 끝나는 시점에는 공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간에 대한 리스크나 혹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사실 공급이 단순히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좀 주춤할 것이다. 이거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도 전문가로서 부동산 시장 전망, 향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전망은 현재의 통계, 정책, 그리고 시장 분위기 및 각종 자료들을 분석해서 하는 1, 2년 사이의 단기 예측입니다. 이유는 당장 5년 뒤, 10년 뒤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부터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정권이 어떻게 바뀜에 따라서 규제가 더 강화될지 아니면 완화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걸 규제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우리가 현재 단기 예측을 했다가 1, 2년 뒤에는 또 그때 당시에 통계를 가지고서 또 그 다음 예측, 또 그 다음 예측 이렇게 가지 바로 5년 뒤, 10년 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돗자리 깔고서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동산 가격 대세 하락기가 왔었던 게 언제였나요? 이제 97년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제 떨어졌는데, 이 두 가지의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상 국내 요인이 아니라 국외 요인으로 인해서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지만 뭐 5년 뒤든 10년 뒤든 국외에 어떠한 요인들이 터져가지고 국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10년 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임대사업자에 낸다라는 것 자체가 좀 웃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만약에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오면 지금 최고점일 때 빨리 팔아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럼 양도소득세 이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무서워서 이제 부동산 투자 못 하겠어요. 아니면 임대사업자에 낼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양도소득세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양도 손실이 났을 때는 내는 게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단적으로 세율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이하, 최고 세율은 5억 초과분에 대해서 6%부터 42% 이렇게 있는데, 각각 어떻게 따라서 이제 세금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이 1,2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양도소득세는 6%로 72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수익은 1,200만 원의 거의 대부분을 내 수익으로 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6억이 났다고 칠게요. 그러면 5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내게 되는데 42% 세율이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누진과세입니다. 1,200만 원 이하는 6%, 8,800 이하는 24%, 3억 이하는 38% 이런 식으로 가고 5억 초과분에 대한 1억에 대해서만 42%라는 것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계산된 양도소득세는 2억 2천만 원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헉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정부가 도와준 것도 아닌데 손실 났을 때는 돈을 그러면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내 양도차익 6억 난 거에서 2억 2천만 원 가까이 세금을 떼간다고 하니까 억울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세금을 내더라도 수익 거의 3억 8천을 받는 게 중요하지, 양도세율을 6% 받으면서 1,200만 원 이렇게 세금 얻는 게, 수익 얻는 게 훨씬 더 유리한가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감면받기 위해서 10년, 8년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등록해가지고 묶어놨다가 감면을 받아놓고도 실질적인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서 뭐 실질적인 혜택 받는 게 거의 없다. 만약에 더 손실이 나면 세금 낼 것도 아예 없게 되는 것보다는 잘 분위기를 보고 가다가 부동산 가격이 꺾이기 직전, 우리가 진짜 이 고점이라고 생각할 타이밍 때 세금을 내더라도 수익을 정확하게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많이 낸다라는 것은 수익이 많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중장기적인 미래 부동산 가격은 사실 어떻게 변화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단순히 세금을 줄이고자 임대사업자를 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런 이익도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뤘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강의 내용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 혜택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조건들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받기가 점점 어렵다. 그리고 혜택이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내게 되면 정부가 원하는 모양새인 것이죠. 정부가 왜 임대사업자에 자꾸 내라고 했었을까요? 이제 전매 제한 기간 계속 늘어나고요. 임대료 인상 5%죠. 5% 제한으로 기회비용 상실이 이것도 매우 큽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정부 정책을 좀 알 수 없다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지금 정부가 계속적으로 기존 임대사업자에 냈었던 부분들도 혜택을 계속적으로 축소하고 있고 규제 강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낼 요인이 점점 동기가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고 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메리트는 이렇게 줄었는데 그럼 임대사업자 안 냈을 때의 좋은 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매물 잠김 현상으로 단기적으로 임대사업자를 2018년도에 정말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장 빠르면 5년 뒤에 이제 물건들이 풀릴 텐데 그럼 4년 차가 됐을 때가 단기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피크가 될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공급이 줄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희가 부동산 예측을 하더라도 1, 2년 내 단기 예측이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예측이 불가한데 이런 중공공 임대사업자 8년, 10년을 내고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내가 세금 혜택을 어떻게 보고 이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